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누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 관심인데요.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장동 수사의 키워드가 배임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죠.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이 이게 로비성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기 위한 건데 증거를 확보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해석도 나오지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7일부터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네. 51일 만에 지금 소환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돌려서 뭔가의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런 식의 불법적인 정황들이 있었다면 51일 동안 충분히 그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역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더 잘 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어느 정도를 준비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무엇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까지 갔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현재까지로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곽병채 씨의 10개 계좌를 현재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출입 내역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만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검찰이 하나은행도 압수수색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검찰이 하나은행에서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부 그리고 여신업무부 이런 조금 돈을 대출해주는 이 관련 부서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이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초반에는 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 아들에게 전달된 50억이 제3자 뇌물 수수라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수수, 뭐 뇌물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이제 갑자기 좀 하나은행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 하나은행에 이제 이 컨소시엄이 형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2015년 당시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이제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이 동문인 이 당시에 하나금융주주 김정태 회장에게 이 무산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은행 측의 고위층 쪽에 이런 조금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가로 50억을 받은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게 특경법상의 알선수재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 알선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원을 받는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에 관해서 이 뭔가의 돈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뇌물 수수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인데 네. 직무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은행 금융지주에 이제 무산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직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뭐 직위 민정수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하나은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방향을 조금 틀어서 하나금융지주 관련해서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아마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만약에라도 이 뭐 조금 고위 하나은행 쪽에 이제 고위층에서 어떠한 뭐 이걸 좀 무산하지 마라 아니면 뭐 어떠한 대출을 좀 더 내줘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 공문이라든지 내부 문서에 이게 뭐 어디 지시사항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게 원래 처음엔 불가한데 뭐 이렇게 좀 나갈 수가 있다 검토 보고서가 조금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실무를 했던 실무진이 누군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실무진이 나오면 그 실무진에게도 당시에 이제 정황 같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희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피의자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참고인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뭔가의 피의 사실이 있다라고 보면 또 그때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네. 당장에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민간업자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내부적인 이런 어떤 불법 행위, 비위가 있었는지를 조금 찾아보는 그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내부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서 외부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들어갈지 참고인으로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검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피의자일지 참고인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소환 조사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 짚어봤고요. 경찰도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의 집 그리고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부분 들여다봤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화천대유 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민간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민간이 개입을 해서 특정 이익을 많이 가져오려고 했었다면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사전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현재로서 의심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유동규 본부장이 이게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런 민간업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선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선을 했다라면 어떠한 의도로 주선을 했는지 주선을 할 때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무언가를 혹시나 받은 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주선하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발도시공사의 본부장을 만나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도 일정 금액의 만약에 뇌물이 갔다라고 한다면 그걸 소개해줬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갔을 수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시의회 의장만이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장을 만났다면 의회 의원들 역시나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시의회 의원들을 구두로 설득했을 것인지 또는 만약에 뇌물이 오고 갔다면 시의회 당시의 의원들에게도 어떠한 것이 흘러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키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첫 번째로 시작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정진상 부실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문자 어떤 내용이 담겼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황무성 전 사장이 이 녹취록을 공개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정진상 실장이 이 황 사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이제 대강은 좀 정리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녹취록 공개 다음 날에 예,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고 이 황 사장에게 이제 오히려 이제 정진상 실장이 먼저 보낸 것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내가 그 사장을 이제 직을 하실 때 뭔가 서운하게 하신 것이 없고 오히려 나는 조금 많이 도와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억하심정으로 내가 이게 관여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관여된 것처럼 뭐 언론에 조금 이렇게 알리셨느냐 서운하다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다라고 하고 황무성 사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으로 무슨 소리냐 이 녹취록을 보면 정진상 실장이나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거론이 된다. 네. 그 사람들이 지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한 번 더 공수처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알려진 소식이 공수처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 대검의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대변인을 했던 것이 이제 권순정 검사라는 분인데 이 대검에서 대변인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검찰의 이런 어떤 입장을 알릴 때 공보 자료를 대검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달했던 자료들을 공보 자료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공보 자료를 공수처에서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임의 제출인지 아니면 조금은 강압적이었던 임의 제출인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게 언론 사찰로 번진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이에 대해서도 뭐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적절했는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편 공수처가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상당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절차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윤 후보를 앞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지난 3월에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6월에 공수처에서 입건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7월경에 이제 어떠한 좀 압수수색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9일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도 같이 피의자로 이제 고발이 됐던 것인데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면 답변을 윤 총장, 윤 후보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서면 답변을 받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그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는 이게 괜히 좀 의미가 없이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게 또 정치적 논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는 네. 서면으로 우선은 이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추가적인 조사를 했는데 만약이라도 서면 답변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추가 조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순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때는 피해자로서 정말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서면 답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아직까지 이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이제 피해자 윤 후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의 서면 답변을 받고 다시 한번 인제껏 모아둔 것들이 맞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뭔가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마무리됐다는 네. 부분이 제가 봤을 네. 때는 이 피의자한테 한 번만 답변을 받고 끝나는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한 번만 답변을 받고 끝나는 사건은 보통은 그 혐의를 인정을 했을 때나 아니면 객관적 자료가 명백해서 혐의가 인정이 아예 안 된다거나 이럴 네. 때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서도 서면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지금 본인들이 이제 확보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이 자료들이 서면 답변이랑 완전하게 부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법리 검토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라 서면 답변이 만약에라도 이제 확보했던 증거들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끝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됐다. 이 정도인 거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볼 텐데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네. 일단은 3층에 살고 있는 일가족 3명에게 4층에 살고 있던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A 씨는 낮 12시 50분에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네. 체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 경고 조치를 하고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이제 또 난동을 부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천경찰청에서 이제 남자 경찰 한 분, 여자 경찰 한 분이 가서 이제 네. 제지를 하고 네.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처음에 네. 4시에 이제 다시 출동했을 때는. 근데 그 과정에서 A 씨는 4층인 자신의 자택으로 다시 돌려보냈고요. B 씨 일가는 자신이 있는 3층으로 있는데 그 신고했었던 남편을 데리고 1층에서 남자 경찰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경위 파악을 하고 있었고 네. 여자 경찰만 그 일가족과 함께 3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4층에 A 씨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위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A 씨가 내려오자마자 이제 여경을 등을 밀치고 또 난동을 부렸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여경이 혼자 스스로 제압을 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다시 구조 요청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었고 이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그 남자 경찰과 여자 경찰이 아닌 남편이 올라가서 그 A 씨를 직접 난동을 제압을 하고 그 현관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다라고 이제 경찰은 항변을 하긴 했었지만은 직접 이제 제압을 하고 다시 문을 열어 체포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이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는 이제 인천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2명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피해 가족이요, 이 경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고 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죠.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얘긴데요. 최근에 수법이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수법이고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계좌 이체형이랑 대면 편취형이 있는데 이제 이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편취를 해야 되는데 이 네. 편취를 하는 방법이 계좌로 송금을 받느냐 아니면 직접 만나서 그 현금을 받느냐 이 차이가 이제 계좌 이체형과 대면 편취형의 차이고 네. 이게 이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 단체 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계좌 이체를 받으려면 대포 통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들키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면 편취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대신 받아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용이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 계좌 이체형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좀 오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지연 이체 제도라고 해서 이게 송금을 한 다음에도 지연을 해서 하게 되니까 피해를 조금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 업무를 보는 직원분들이 조금 의심이 되면 막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계좌이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대면 편취형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 대면 편취형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르바이트다라고 해서 갔는데 뭐만 받아오면 된다. 라고 해서 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현금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게 또 조금 더 용이하다 보니까 대면 편취형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이 대면 편취형 같은 경우에 이 돈을 받아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합법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같은 공범으로서 처벌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화한 그 보이스피싱 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